오늘은 현대 중국을 만든 남자이자 역사상 가장 외로운 지도자라 불리는 덩샤오핑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마오쩌둥의 제자였지만 3번이나 숙청당했고 아들은 장애인이 되었으며 자신이 키운 후계자들마저 배신했습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지만 천안문 광장에서 자국민을 총으로 쏘라는 명령을 내려야 했죠. 권력의 정점에서도 진정한 동지를 찾지 못한 채 1997년 93세의 나이로 외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덩샤오핑은 1904년 쓰촨성의 유복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 방이 12칸이나 되는 벽돌집이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자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는 뜻의 선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낙관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가진 그는 어린 시절 신의 혁명을 목격하며 새로운 중국을 꿈꾸기 시작했죠. 16세가 된 1920년 덩샤오핑은 근공검학 운동에 참여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이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프랑스와 서구 문물을 배우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그러나 전쟁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프랑스의 대우도 나빠졌습니다. 르노 자동차 공장에서 금속 노동자로 일하며 크루아상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죠. 이 시절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직접 체험하며 공산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1922년 덩샤오핑은 유럽 중국 소년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조직기관지인 적광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며 등사판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죠. 여기서 그보다 6살 많은 저우원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저우원라이는 어린 덩샤오핑을 큰형처럼 아꼈고 덩샤오핑도 그를 평생 따랐죠. 이 인연은 훗날 덩샤오핑의 운명을 여러 번 구해주게 됩니다. 1926년 22세의 덩샤오핑은 모스크바의 중산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소련이 중국의 공산혁명 이론가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교육기관이었죠. 재미있는 건 여기서 덩샤오핑은 훗날 적이 되는 장제스의 아들 장징꼬와 동문수학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네요. 1927년 23세에 중국으로 돌아온 덩샤오핑은 본격적인 혁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죠. 당시 중국 공산당에는 소련파와 마오쩌둥파가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련파는 도시 노동자 계급이 혁명의 중심이라며 도시 무장투쟁을 주장했지만 중국에는 도시 노동자 계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의 대부분이 농민이므로 농민을 중심으로 게릴라 전술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편을 들었다가 소련파에게 숙청당했습니다. 첫 번째 숙청이었죠. 심지어 부인과도 이혼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1934년 국민당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대장정이 시작되면서 기회가 왔습니다. 12,500km에 달하는 이 대장정 도중 열린 쭈니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덩샤오핑도 화려하게 복귀했죠. 역사는 덩샤오핑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장정 이후 덩샤오핑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중일 전쟁이 터지자 그는 팔로군 129사단의 정치위원이 되었죠. 군신 또는 도간용으로 불리던 명장 류보청이 군사를 맡고 덩샤오핑이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류덩군이라 불린 이 부대는 일본군의 삼광정책에 맞서 타이양 산맥 일대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구축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죠. 생사는 전투다라는 구호 아래 펼친 이 경험은 훗날 개혁개방의 씨앗이 됩니다. 국공내전에서 덩샤오핑의 활약은 더욱 빛났습니다. 1948년 전쟁의 승부처였던 화이아이 전역에서 그는 총전위 서기를 맡아 60만 대군의 보급을 책임졌습니다. 이때 토지개혁으로 땅을 얻은 농민들이 손수레로 물자를 날랐고 결국 100만 국민당군을 무찔렀죠.
이 전투의 승리로 중국 공산당은 대륙을 장악하게 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부총리에 오르고 1956년에는 당 총서기까지 올랐죠. 이 시기 덩샤오핑은 반우파 투쟁을 주도하며 마오쩌둥의 권위를 지키는 칼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죠. 1958년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철강 생산을 늘리겠다며 뒷마당에서 쇳물을 녹이는 토법고로를 만들고 집단 농장을 강제했죠. 비과학적인 정책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년 만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 참극을 목격하며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1962년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마오쩌둥은 국가 주석직에서 물러났고 류 샤오치와 덩샤오핑이 경제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덩샤오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인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실용주의 선언이었죠. 하지만 이 발언은 훗날 그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덩샤오핑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권력에서 물러난 마오쩌둥은 자신이 죽으면 소련의 흐르쇼프가 스탈린을 격하시켰듯이 류 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자신을 격하시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부인 장칭이 열심히 마오쩌둥을 부추겼죠. 결국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을 선동해 당내 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주자파를 척결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1차 타깃이 류 샤오치였고 2차 타깃이 덩샤오핑이었죠. 덩샤오핑은 반마오 주자파의 수괴라는 비판을 받고 모든 당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숙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덩샤오핑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각을 넘어선 비극이었습니다. 홍위병들은 덩샤오핑의 가족까지 찾아가 괴롭혔죠. 큰아들 덩푸팡은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홍위병들에게 끌려가 아버지의 죄를 밝히라는 협박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제2호 주자파의 아들이라는 이유였죠. 1968년 8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덩푸팡은 대학 건물 3층 창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8m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덩푸팡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도 거부했죠. 결국 요양소에서 5년간 격리되어 지내면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덩샤오핑이 겪은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덩샤오핑 자신도 장시성의 한 트랙터 공장으로 하방되어 노동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인 조린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나 1973년 저우원라이 총리의 추천으로 극적으로 복권됩니다. 국무원 부총리가 되어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섰죠. 3번이나 쓰러졌다 일어났다고 해서 오뚜기 또는 부도옹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76년 1월 저우원라이가 사망하자 덩샤오핑은 또다시 모든 직책에서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숙청이었죠. 그해 4월 천안문 광장에서 저우원라이를 추모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를 덩샤오핑이 배후 조종했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1976년 9월에 찾아왔습니다. 마오쩌둥이 82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명된 화거펑이 새 주석이 되었지만 전국을 수습할 능력이 부족했죠. 결국 1977년 7월 덩샤오핑은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덩샤오핑은 전략적으로 움직였죠.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을 포함한 사인방을 숙청하고 화거펑을 교묘하게 따돌렸습니다. 자신은 겉으로 화거펑을 세워두었지만 실권은 단단히 장악했죠.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사상을 해방하고 사실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자는 기치 아래 시장경제를 도입했죠. 선불원을 제창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부유해지고 그 영향으로 다른 이들도 풍요로워지게 하자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슬로건은 사회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인민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1979년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해 지미 카터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미국은 중화민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죠. 1984년에는 영국과 중영 공동선언을 체결해 1997년 홍콩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50년간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간섭하지 않겠다는 일국양제를 제안했죠. 경제특구도 설치했습니다. 선전주하이, 산터우, 샤먼 4대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죠. 1984년 이 지역들을 직접 순시한 덩샤오핑은 경제특구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관료의 부정부패가 심각해졌죠. 1985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기 시작해 1988년에는 18.8%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철권 통치를 완화하자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에 덩샤오핑은 1983년부터 엄타운동을 벌였습니다. 준엄하게 처벌한다는 뜻이었죠. 이 과정에서 최소 86만 명이 처리되었고 2만 4천 명이 사형당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혁 성향의 후야오방을 당 총서기로 삼았죠. 그러나 1987년 1월 베이징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나자 후야오방은 그 책임을 지고 총서기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으로 자우찌양이 당 총서기가 되었죠. 그런데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던 후야오방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죠. 그의 죽음을 계기로 베이징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추모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는 점점 커져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번졌죠. 5월이 되자 수십만 명이 천안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학생들은 단식 투쟁을 벌였고 노동자들도 합류했죠. 베이징 시민들과 심지어 일부 공안들까지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광장에는 자유의 여신상을 본뜬 민주주의의 여신상이 세워졌죠. 덩샤오핑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오 오찌양 총서기는 학생들과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리펑 총리를 비롯한 보수파는 강경 진압을 주장했죠. 덩샤오핑 자신도 문화 대혁명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대중이 들고 일어나면 어떤 혼란이 오는지 몸으로 겪었던 것이죠. 게다가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베이징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밤 덩샤오핑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 인민해방군의 무력 진압 명령이 떨어졌죠. 그날 밤 10시 베이징 동서에서 진입한 중국군은 전차와 총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무차별 발포가 이어졌고 광장은 피로 물들었죠. 공식 발표로는 민간인 사망자가 300여 명이었지만 국제 적십자산은 2,600여 명, 서방에서는 1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6월 4일 새벽 텐안먼 광장에서 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유혈 진압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와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간인 희생자들을 사회적 쓰레기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죠.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자우찌양 총서기는 실각해 연금 상태에 놓였고 장쩌민이 새 총서기가 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개혁개방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방 세계는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고 경제 제재를 가했죠. 보수파가 힘을 얻으면서 덩샤오핑의 개혁 정책이 하나둘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은 1989년 11월 마지막 공직이었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마저 장쩌민에게 넘기고 공식적으로 은퇴했죠. 하지만 덩샤오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개혁개방이 무산되고 단지 천안문에서 학생들을 죽인 살인마로만 기억될 것을 우려했죠. 1992년 1월 88세의 나이로 그는 남순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우한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 남부 지역을 순시하며 개혁 개방을 다시 촉구한 것입니다. 이때 덩샤오핑은 평당원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었죠.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여전히 중국을 움직였습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덩샤오핑은 장쩌민 총서기를 압박했죠. 개혁 개방을 미온적으로 하면 경제 전문가 주룽제에게 자리를 넘겨야 한다고 대놓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남순 강화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무원은 400여 가지 규제를 철폐했고 사형 기업이 양산되기 시작했죠. 천안문 사태로 중단되었던 개혁 개방이 다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개혁 개방의 기치를 올린 것은 1978년이지만 정작 중국 사회를 바꾼 것은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덩샤오핑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1994년 월드컵을 새벽에 위성으로 시청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지만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말년의 큰 소원 중 하나가 자국으로 반환된 홍콩 땅을 밟는 것이었지만 5개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1997년 2월 19일 덩샤오핑은 베이징 301 의원에서 향년 93세로 사망했습니다. 파킨슨병을 오래 앓았고 응급처치에 실패했다는 것이 공식 발표였죠. 그는 저우 원라이의 유언처럼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그의 유해는 홍콩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덩샤오핑은 왜 가장 외로운 지도자였을까요? 그는 평생 3번이나 숙청당했고 아들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후계자 후야오방과 자오찌양은 모두 비극적으로 실각했죠. 천안문 광장에서 자국민을 총으로 쏘라는 명령을 내려야 했고 그 결과 살인마라는 비난을 평생 들어야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동지는 없었습니다. 원로들은 그의 개혁 개방에 제동을 걸었고 후계자들마저 그를 배신했죠.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오랫동안 마오쩌둥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습니다. 국가주석이나 당 총서기 같은 최고 요직에 오르지 않고 군사위원회 주석으로만 실권을 장악했죠. 집단 지도 체제를 강조했지만 결국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생모를 일찍 여인 덩샤오핑은 5살 연상의 계모 샤부건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죠. 말년을 보낸 징산공원 북쪽 자택에는 계모부터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수십 명이 함께 북적이며 살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하방되었을 때도 계모가 함께했죠. 세 번째 부인 조린과는 1939년 마오쩌둥의 주례로 결혼해 2남 3녀를 두었고 평생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된 아들 덩푸팡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아들 때문에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국의 장애인 인권 수준을 크게 높였죠. 덩푸팡은 1988년 중국 장애인 연합회를 설립해 회장이 되었고 2003년에는
UN 인권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 의혹에도 휘말렸고 장쩌민이 은인의 아들을 봐줘 간신히 위기를 넘겼죠. 덩샤오핑이 남긴 유산은 복잡합니다. 그는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수억 명을 빈곤에서 구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실용주의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경제는 개방해도 정치는 절대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고 천안문 광장에서 그것을 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세운 65세 이상 공직 금지와 임기제 같은 원칙들은 한동안 지켜졌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 마오쩌둥 같은 일인 독재를 막으려 했죠.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그 모든 장치가 무너졌습니다. 덩샤오핑 자신도 원로들과 함께 권력을 놓지 않았고 평당원 신분으로 최고 지도자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 모순이 결국 터진 것이죠. 도광양회를 외쳤던 덩샤오핑입니다.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이었죠. 성벽을 높이 쌓고 양식을 모으고 황제라 칭하는 것은 뒤로 미루라는 중국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덩푸팡은 시진핑이 이 원칙을 깨고 대외 팽창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했죠. 중국은 냉철한 마음을 지키고 제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덩샤오핑은 혼자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제자였지만 3번 배신당했고 자신의 후계자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장애인이 되었고 천안문에서는 피를 흘려야 했죠. 권력의 정점에서도 진정한 동지를 찾지 못했고 자신이 만든 시스템마저 결국 무너졌습니다. 93년의 생을 마감하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던 가장 외로운 지도자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현대 중국을 만든 남자 덩샤오핑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